안녕하세요. 전공역사 반철진입니다. 2023학년도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 얼굴이 두 개가 있죠. 어떤 게 진짜 제 얼굴일까요? 둘 다 제 얼굴인 거 맞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 객관적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다루는 역사가 얘기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어떠한 구조를 새기면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칠판에서 보이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1년 동안을 지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피지기라고 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지피지기, 지피, 적은 뭐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 봐야 되는 임용고시를 얘기하고 있고, 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나의 상태를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인사말은 잠깐 제가 인사말을 집어넣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 볼 수 있는 그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총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이드북이 있고, 그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에서 인사말이 있으니까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숙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숙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천직으로서의 숙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른바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이 저 어릴 때 참 많이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 교사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저희가 지식을 습득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임용고시를 준비한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게도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시험을 통과한 이후 여러분들이 교단에 쓰셨을 때 어떻게 내가 가르칠 것인가, 이거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보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나 특히 시험을 볼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우리가 임용고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임용시험은 1교시는 교육학 얘기가 되죠. 교육학은 20점이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다음에 2, 3교시가 전공 A, 전공 B 해가지고 전공시험이 2시간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겠고, 전공 A와 전공 B는 각각 40점씩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학 20점에 전공 80점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 얘기가 될 것이고, 1교시는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2점짜리 문제가 되고, 나머지 5번부터 12번까지는 4점짜리 문제가 얘기가 돼서 40점이 얘기가 될 것이고, 2교시, 3교시의 전공 문제는 11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러한 11문제에서 2점짜리가 1, 2번 문제 2개가 있고, 나머지가 4점짜리 문제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임용시험은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알아야 몇 점을 맞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죠? 대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약간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시험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2011학년도에서는 대략 70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 올해는 2022학년도에서는 출제가 약간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7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70점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보시면, 전공은 약 56점 정도가 얘기가 되면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즉 80점 만점에 70%면은 56점이 얘기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자, 전공이 여기서 56점이라고 하는 부분, 70% 정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이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즉,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자, 기억해 주실 건 뭐냐 하면은 전공 80점 만점에 70%인 56점 정도를 맞으면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교육학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면은 15점 정도에서 보통 보통 17점 정도가 보통 얘기가 되고 있는 점수들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의 점수들을 여러분들이 맞게 되면 전체적으로 70점대 전반의 점수가 나올 것이고, 합쳐서 100점 만점에 70점대의 전반 점수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이 점수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한국사, 중국사의 기본 교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 교재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사의 기본 교재는 한국사 통론, 그리고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 즉 우리가 보통 뿌셈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이러한 뿌셈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기본은 한국사 통론이에요. 기본이 한국사 통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전근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사 통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고, 거기에 뿌셈에서는 기초의 사료들, 기본의 사료들은 여러분들이 뿌셈에서 보셔야 된다. 즉 한국사 통론 자체가 전근대사 부분에서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현대사 부분에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사 통론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뿌셈, 여기에 근현대사 파트는 이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료, 특히 이제 뿌셈 개정판에서는 원사료와 사료의 해석본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은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특강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사 특강의 내용들은 그닥 그렇게 많이 보는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한국사 통론, 보통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통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뿌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교재의 내용들,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사 기본 교재는 역시 동양사 개론이 얘기가 되죠. 보통 우리가 줄여서 동계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란 중국사, 보통 한중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한위 중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약자로 얘기되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 교재가 얘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개론은 대체적으로 정근대사. 보통 보시면 동영상 개론에 있어가지고 전체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 좀 더 넘어가는데 개양 이후는 100페이지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개양 이후에 근현대사에 관해서는 역시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이란 중국사라고 하는 한위중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보셔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게 두 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충해야 될 교재들이 뭐가 있냐면요, 아틀라스 중국사하고 아틀라스 중앙 유라시아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야 될 책이에요. 왜 이 책을 보셔야 되느냐?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지도하고 같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역사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역사지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 갔는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같이 들어가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더 선명하게 역사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 교재에 관한 내용들, 한국사와 중국사에 대한 기본 교재들이 얘기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서양사의 기본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양사에 관한 기본 교재도 역시 서계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서계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서양사 강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얘기가 되겠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책들이 워낙 출판된 지가 오래된 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양사 개론에서도 그렇고 서양사 강좌에서도 그렇고 이 서양사 강좌도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서양사 강좌 맨 마지막에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 올해도 여기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고, 역시 아틀라스 서양사가 있긴 있는데 아틀라스 서양사는 그닥 뭐 이렇게 좋은 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서양사에 있어가지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시 아틀란타 그 서양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결혼 쪽에서는 두 개죠.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볼까요?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책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이 두 개의 책으로서 사실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의 이 두 개의 책에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기출문제가 최근 3개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교과교육론에 있어서는 여기가 지금 단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있어요. 이 11개 단원은 뭐의 단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교육의 이론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의 단원의 내용들이고, 그 단원에서 지금 골고루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역사교육과 여기서 2022학년도에서는 추체형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 역사적 사고에서 피슈의 인진적 사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내용에서 학문적 측면과 학습자의 측면, 그 다음에 역사의 수업과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매년 출제되는 것들이 역사 수업의 방법과 역사의 수업과 평가는 이 부분은 매년 지금 출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역사 이해, 그 다음에 설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계속 출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사실 추체형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죠. 여기서 역사학과 역사교육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게 감정이입도 역사 이해에서 추체형이 얘기가 돼서 양쪽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사 이해, 역사 설명,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교육론 학습 방향은 첫째, 개념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개론서에 정의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얘기가 되고, 둘째는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적용은, 첫째는 개념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특히 이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사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업의 긍정과 부정성, 그러니까 그 부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의 유의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주로 얘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 내용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특히 실제로 역사 수업의 방법의 이론들을 실제 상황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교과교육론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얘기가 되고,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실제 현장에 정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론서에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교과교육론이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개념의 교과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그 애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문제가 요 2020학년도 문제 여기가 뒷부분, 즉 교과 내용에 적용하는 것이 2020학년도에 주로 나왔고, 2021학년도에서는 두 가지가 좀 혼용돼서 나왔고, 올해 2022학년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교과교육론에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문제지만 기출문제의 단원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요 전체 이 안에서 보시듯이 내용에서 출제 경향에서 보시듯이 기출된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점은 모든 교과가 지금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영역을 볼까요? 한국사도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3개년간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시대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두드러진 경향들이 눈에 하나 보이시는가요? 자, 어떤 게 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개항의 개항 이후, 그 다음에 민족의 독립운동기, 현대사 부분이 지금 3년간 계속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근대사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조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근현대사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의 출제 빈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똑같아요. 한국사의 시대 구분의 내용을 구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구조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역시
단원벌 기출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똑같이 아까 교과개론과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고, 한국사와 중국사에 있어가지고 한문 사료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문을 잘 몰라요. 그리고 대학교 과정에서 전공 필수가 아니면 피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료 강독은 피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료 강독을 피해가서 왔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보세요. 사료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료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전문적인 역사 연구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 교육론에 있어서 이른바 뭐가 있을까요? 사료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료 학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사료 학습의 정도에서의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여기 보듯이 사료를 보는 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키워드 찾기가 이게 한문 사료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체를 다 해석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사료의 그 키워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개의 단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지명 아니면은 인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료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국사와 중국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양사회 학습 방향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왜? 서양사회 시대 구분과 내용을 구조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서양사와 서양사, 한국사, 동양사가 모두 똑같다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단원벌 기출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서양사 부분에 있어서는, 서양사에 있어서는 주요 지역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가 계속 경년 정도로 지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양사 문제도 어떤 영역에서 출제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까요? 자, 보시면 서양사는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영역에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경향에서 보시면은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경향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고, 이쪽에서 이슬람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1호 교육과정에서 세계사가 이제 약간의 내용들이, 교과의 내용들 자체가 약간의 편제가 바뀌면서 서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의 이란, 이라크 지역,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이 중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인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독립된 영역으로 나오면서 교과의 내용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이런 출제되는 경향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매년 이렇게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고, 자, 두드러진 부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여기 19세기에
19세기 이후의 유럽에 관한 요 내용들이 최근에 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19세기 유럽과 그 다음에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 유럽에 관한 요 내용들이 대체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이른바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에 관한 부분들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서양사에서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사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사의 학습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학습 방향을 보기 전에 역시 중국사도 어떤 영역에서 출제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중국사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지금 쭉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고, 특히 요 개항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여기는 계속 들락날락 하지만 특히 개항 이후에 내용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 그러니까 한국사도 그렇고 서양사도 그렇고 중국사도 그렇고, 한국사하고 중국사는 개항 이후에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서양사에 있어서는 18, 19세기의 유럽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역시 시대 구분의 내용을 구조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 구조화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봐줘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 사고력에 있어서 하위 범주의 가장 첫 번째가 연대기 파악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연대기 파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구조적으로 봐줘야 될 것은 바로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별 기출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것, 역시 한문사라고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중국사에 있어서 한국사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적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개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초수생들은 없다고 얘기할 것이고, N수생들은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라고 대답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흐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시대 구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왕조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그 왕조에서 특징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역사를 보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구조화시키는 내용들, 이 이해를 위해서 결국은 구조화시키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매년 학기 초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면은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편적인 기억들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또 하나는 던져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알자. 즉 구조화, 그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구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돼요. 즉, 이 구조화는 단편적인 지식, 단편적 지식을 연결해서 암기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구조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거는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이라고 하는 역교론의 제일 첫 번째, 즉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그럼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첫 번째,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이니까 역사교육의 개념이 있고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역사교육의 의미는 무엇이고 역사교육의 특성이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그 밑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역사교육의 의미에서 슐만의 분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슐만의 분류가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역사교육의 특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역사교육의 특성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은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목적론과 교수학습론과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목적을 연구하고 교수학습을 연구하고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이 있다. 그 중에서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고, 역사의식, 집단기억, 역사서술 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역사적 사고에서는 영일론과 연고론이 있고, 역사의식은 리젠의 역사의식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역사서술에 있어서는 분석적 서술과 내러티브가 있는데, 여기서 빨간 걸로 제가 처리해 놓은 것들은 다 뭐냐면은 기출문제 영역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슐만의 분류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으면 알아요. 그 다음에 영일론과 연결론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리젠의 역사의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알고요.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없냐면은, 자, 이게 없는 거예요. 즉, 지기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안 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 없고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아는 건지 이거에 대한 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내용은 한 예를 한 건데 실제로 학생이 요거를 한 거예요. 실제로 학생이 요 내용을 스스로 작성을 한 것이 얘기가 돼요. 손으로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목적론, 교수학습론, 역사적 사고, 역사의식이 역사교육 연구 영역이고 거기에 목적의 다양성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거죠. 자,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지치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인드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릴 수 있으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전에 총괄의 개념을 사용해서 서양사에 특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서양사가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와 로마까지 그리고 헬레니즘까지는 잘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일국의 역사의 개념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세로 들어가면 이렇게 유럽 전체의 각 국가들의 세세한 역사보다는 이 중세 유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중세 유럽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되고 여기서부터 많은 부분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의 개념을 사용해서 중세 유럽을 한눈에 보게 해가지고 중세 유럽의 성립과 발전과 변화라고 하는 이러한 테마를 두고 여러 사실들을 여기다 묶어내서 이렇게 하나의 틀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거나 이러한 틀로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얘기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유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9세기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 보듯이 나폴레옹부터 시작하고 나폴레옹의 빈체제 이후에 빈체제가 얘기가 되겠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것이 19세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얘기가 되겠죠. 총괄의 개념을 사용해서 19세기의 유럽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대되는 것이 19세기 유럽의 특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총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학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역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편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날라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특히 수험생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머릿속에서 날라다니는 부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날아가지 않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 다음의 내용들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엔 기출문제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돼요. 나를 알자 기출문제 부분인데,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연도별로 풀어봤나요? 아니면은 단원별로 풀어보셨나요?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풀어봤다는 분이 대부분인데 저는 단원별로 풀어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하고 이 단원별로 풀어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의 영역들은 그 영역이 유사한 영역에서 계속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풀어서 단원별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자, 70%의 이론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70%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70%는 뭐예요? 그렇죠. 70%는 바로 전공의 80점 만점에 70%인 56점을 맞으면 여러분들이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70%를 맞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단원별로 풀어서 이 단원별로 만들어진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분석해야 되죠. 즉, 무엇을 분석해야 돼요? 이 분석은 무엇을 분석하느냐? 바로 출제의 내용들. 즉,
단원별로 어떠한 내용이 출제되었는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다른 거 볼 것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지 않지만 꼭 모든 4개 영역에 있어서 단원별 기출문제가 이 카페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운받아 가세요. 그래서 이 단원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 있는가 이걸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꼭 정리를 해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출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답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70%의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특히 초수생과 그 다음에 재수, 삼수생 여기에 있어가지고 꼭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꼭 유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요거는 지엽적인 것을 벗어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의 불안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알아요. 수험생들의 불안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기본적인 사실보다는 뒤집어서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자, 아까도 이 70% 이론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 70%를 빼고 이런 생각, 은연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30%만 맞으면 30%를 맞추면 뭐 할 수 있다? 합격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꾸로 70%를 소홀히 하고 30%만 맞추면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묘한 그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30%의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70%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30%에 매달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은 좀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고 맨 마지막이죠. 내용 정리에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이다. 내가 이 부분은 소홀히 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거 꼭 부탁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그럼 제가 올해 1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작년하고는 다르게 1월부터 3월까지는 전공역사 넓게 깊게 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초에서 심화까지의 과정들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1, 2월 달에는 기본 과정을 했고 3월부터 6월까지 심화 과정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매주 여러분들도 직강생들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수목금토에 4일 동안 각 하루에 한 과목씩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 요거를 잘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는 전공여사 조표 보기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4일간은 좀 힘들어서 4월부터 6월까지는 4월부터 5월까지는 수목금 3일 동안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의 핵심 내용과 기출문제들을 같이 분석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교과교육론에 대한 부분만 핵심 내용과 기출문제들을 다뤄서 4월과 여기에서 이론에 대한 토대를 일단은 좀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는 기출 분석과 그 다음에 이론적 토대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심화 부분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 두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전공사 클리닉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여기는 목금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문제풀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봐야 돼요. 이거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 써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실제로 시험장 가서 손으로 써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암기만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작성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그룹 첨삭을 할 거예요. 보통 제가 매년 그룹 첨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들을 각자 복사를 해서 보통 6명 정도로 한 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조별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조별을 같이 모아서 자기의 답안지를 단서하고 다 같이 비교해 가면서 가요. 이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때 정말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거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구나. 이건 스스로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룹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쳐드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1, 2월 달에 했던 작년까지 올해까지죠. 1, 2월 달에 했던 내용들, 1, 2월 달에 기초반 했던 내용들을 여름에 지금 재학생들, 그러니까 2, 3학년 학생들이죠. 2,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재학생들 기초가 여기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겠죠, 그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매주 시험을 보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4회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고, 한 주는 시험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과 그거에 대한 질문과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을 드려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까지 매년 시험을 봐봤는데, 매주 시험을 봐봤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시험 보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출제하는 출제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격주로 보면서 그 중간에서는 여러 질문 받고 특강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서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점들을 쭉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봤어요. 자, 이제 제가 학습과 관계된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를 하면서 궁금한 것이나 또는 스터디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하는 분들은 몇 번 팀들을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몇몇 팀들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줌으로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 시점에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쭉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풀릴 것 같으면서 계속 안 풀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각 지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스터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자, 2022년 여러분들 새해 1월 달에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같이 만나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오늘 합격 설명회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